내일이 우리 딸 기일이에요. 최고급 좋은 것으로 준비하세요. 네, 사모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소정은 몰랐습니다. 그 아이 머리에 꽂힌 은방울꽃 머리핀이 바로 지금 자신이 간직한 그 머리핀과 똑같다는 사실을요. 이윽고 자신이 차린 제사상 위에 놓일 영정사진 속 여자아이를 보고 그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으로 좋은 일 가득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고시원 골목에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소정은 4살 난 유나를 품에 꽉 안고 숨을 헐떡이며 달렸습니다. 젖은 아스팔트에 발이 미끄러질 때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죠.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술 냄새처럼 질척하게 따라왔습니다. 거기 안 서! 한소정! 전 남편 진국이었습니다. 손에 깨진 소주병을 쥐고 비틀거리면서도 악착같이 쫓아오고 있었죠. 소정은 유나의 머리를 자기 어깨에 파묻으며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쓰레기 봉투가 넘어지고 골목 끝 철문이 덜컹거렸어요. 유나는 엄마 품에서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소정의 손은 이미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찾느라 가방을 뒤적이는데 진국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간신히 문을 열고 복도로 뛰어들었지만 뒤에서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돈 어디 숨겼어? 진국이 소정의 방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얇은 합판문이 흔들릴 때마다 소정은 유나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복도 양옆방에서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이웃들이 문틈으로 상황을 훔쳐보더니 곧 조용히 다시 닫아버렸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천장에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렸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만 뚝뚝 울렸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허겁지겁 올라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진국은 오히려 관리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월세도 밀린 년 편 드는 거야? 관리인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어요. 진국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경찰 부른다. 지금 경찰 부른다고.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소정은 유나를 안고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진국이 관리인을 밀치고 쫓아오려는 찰나였습니다. 소정은 비상구 문을 밀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좁은 계단에서 발을 헛디딜 뻔했지만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중간 층까지 내려왔죠. 계단 중간 참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유나는 엄마 품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또 와? 소정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저 유나의 등을 토닥이며 괜찮아, 괜찮아라고만 되뇌었습니다. 유나의 작은 손이 엄마 옷깃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소정은 그 손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30분쯤 지나 위층이 조용해지자 소정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진국은 다행히 사라진 뒤였어요. 하지만 방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바닥에는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방 안은 더 처참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독촉장 더미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나 어린이집 급식비 미납 통지서, 공과금 연체 고지서, 병원비 청구서까지. 휴대폰을 켜자 연체 알림 15개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부업체 문자도 끊임없이 울려댔죠. 엄마, 나 배고파.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정은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한 통과 계란 2개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유나는 라면을 먹고 싶다고 했지만 라면도 없었어요. 내일 아침에 먹자, 응?
소정은 애써 밝게 웃으며 유나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렇게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유나를 재우고 소정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 낡은 상자 안에 은방울꽃 무늬가 새겨진 머리핀이 있었어요. 고아원을 떠날 때 원장 수녀님이 쥐어주신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게 내 부모를 찾을 단서일지도 몰라라던 수녀님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소정은 머리핀을 유나 머리에 조심스럽게 꽂아줬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예쁘지? 응, 우리 유나가 제일 예뻐. 소정은 유나의 귀 뒤를 살짝 만졌습니다. 거기엔 작은 음표 모양 점이 있었어요. 소정의 귀 뒤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은 짝꿍이야. 소정이 속삭였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에 흩어진 전단지들이 빗물에 젖어 나뒹굴고 있었어요. 소정은 무심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청담동 저택 입주 도우미 모집, 아이 동반 가능, 숙식 제공, 심장이 쿵 했습니다. 아이 동반 가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정은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전단지를 펼쳐들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어요. 다시 눌렀다가 또 지웠습니다. 유나의 잠든 얼굴과 진국의 미친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죠. 손이 떨렸습니다. 30번쯤 망설이다가 소정은 눈을 질끈 감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차갑고 건조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성그룹 저택 관리실입니다. 저 전단지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경력 있습니까? 전과 기록은요? 아이는 몇 살입니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면접도 아니고 전화로 신문하듯 물어대는 게 기분 나빴지만 소정은 꼭 참았어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당장 오늘 오후 3시까지 오십시오. 늦으면 불합격입니다. 그 말만 남기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소정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기회일까, 함정일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소정은 작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나 옷가지 몇 벌, 은방울꽃 머리핀, 그게 전부였어요. 아침에 관리인에게 열쇠를 반납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로 방 뺄게요. 관리인은 아무 말 없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유나는 엄마 손을 잡고 물었어요. 우리 이사 가는 거야? 응. 새 집으로 가자. 소정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소정은 마지막으로 고시원을 돌아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빗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녀의 뒷모습이 작아져 갔습니다. 유나의 머리에 꽂힌 은방울꽃 머리핀만 빗물에 반짝였어요.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낡은 고시원 간판들이 점점 멀어지고 깔끔한 아파트 단지들이 나타났어요. 소정은 유나를 무릎에 앉히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전단지가 땀에 젖어 구겨져 있었죠. 엄마, 우리 어디가? 응, 엄마 일하는 곳. 소정은 애써 밝게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혹시 더 위험한 곳은 아닐까? 하지만 돌아갈 곳도 없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야 했습니다. 택시를 탈까 잠깐 고민했지만 주머니엔 10,000원짜리 2장뿐이었습니다. 소정은 캐리어를 한 손에 들고 유나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가파른 오르막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3시까지 도착해야 했으니까요. 드디어 언덕 꼭대기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담장 위로 보이는 저택의 지붕만 해도 고시원 건물 전체만큼 컸어요. CCTV가 여러 대 보였고 경비 초소도 있었습니다. 소정은 인터폰 버튼을 누르며 손이 떨렸어요. 누구십니까? 차갑고 건조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아, 저 오늘 오후 3시에 면접 보기로 한 한소정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소정은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넓은 정원에 분수가 있었고 손질된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자갈이 깔린 길을 따라 걸으니 발소리가 사각사각 났어요. 현관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맨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그는 소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집사 민도연입니다. 따라오십시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은 황급히 유나를 안고 뒤따라갔어요.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어요. 넓은 계단이 2층으로 이어졌고 벽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렇게 높은 천장은 처음 봤어요. 여기 서명하십시오. 도연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소정은 급하게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월급, 근무 시간, 주의사항들이 빼곡했습니다. 그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거나 사모님께 불편을 끼칠 시 즉시 계약 해지될 수 있음.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나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는 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여기선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응, 엄마.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도연이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사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계단 위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실크 가운을 입은 여자였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가워 보였습니다. 사모님, 새로 들어올 도우미입니다. 이서진이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소정을 스쳐 지나가더니 유나에게 멈췄어요.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아이 데리고 온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네, 죄송합니다. 전단지에 아이 동반 가능하다고 해서요. 아이 울음소리 질색이에요. 조용히 시킬 수 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서진이 한숨을 쉬며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멈춰서 말했어요. 이 집에 애소리 나는 거 못 참아요. 명심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2층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유나를 더 꽉 안았습니다. 도연이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주방을 지나 좁은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하였습니다. 불이 켜지자 낡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위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벽, 삐걱거리는 바닥. 여기가 당신 방입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싱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하나, 작은 창문 하나. 창문은 반지하라서 밖이 거의 안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5시 반까지 주방으로 나오세요. 늦으면 안 됩니다. 도연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소정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이불은 얇고 낡았습니다. 유나가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소정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유나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조금만 참자. 우리 조금만 여기서 버티면 진짜 우리 집 만들 수 있어. 응.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정은 캐리어를 열어 유나 옷을 꺼냈어요. 은방울꽃 머리핀도 조심스럽게 꺼내 서랍 맨 안쪽에 넣었습니다. 저녁 때 주방으로 올라가니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 둘, 운전기사 한 명. 그들은 소정을 보더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친절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태도였습니다. 너 새로운 애구나. 설거지부터 해. 주방 아주머니 한 명이 말했습니다. 소정은 네라고 대답하고 싱크대로 갔어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유나를 재우고 소정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뚝, 뚝. 낯선 집의 정적이 무거웠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은 귀를 기울였어요.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이 데리고 온 건 변수입니다. 사모님 기분 상하면 바로 내보낼 겁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소정은 이불을 끌어올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해. 소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여기서 쫓겨나면 진국이 다시 찾아올 거였습니다. 소정은 유나의 자는 얼굴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지켜줄게. 작게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소정은 조용히 일어나 유나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죠. 이불을 목까지 덮어주고 방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방으로 내려가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 한 명이 벌써 나와 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아주머니는 잠깐 소정을 쳐다보더니 싱크대를 가리켰습니다. 어젯밤 설거지 남은 거 있어. 먼저 해. 소정은 고개를 숙이고 싱크대로 갔어요. 냄비며 접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렸지만 참았어요. 거품을 내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다른 주방 아주머니도 나왔습니다. 두 분은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소정은 설거지를 마치고 물었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저기 채소 다듬어. 시금치 뿌리 자르고 씻어. 소정은 시금치 한 단을 들고 조리대로 갔습니다. 뿌리를 하나하나 잘라내고 흐르는 물에 씻었어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주방 아주머니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꽤 손이 빠르네. 감사합니다. 소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분위기가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6시 반 식탁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얀 식탁볼을 펴고 접시를 놓았어요. 포크와 나이프의 위치까지 정확했습니다. 소정은 처음 보는 방식이었지만 아주머니들을 따라 했습니다. 7시 정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구운 연어, 샐러드, 과일, 된장찌개, 흰 쌀밥. 메뉴 하나하나가 정성이었어요. 소정은 주방 한쪽에서 지켜봤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진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회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말끔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죠. 서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떴습니다. 간은 괜찮네요. 짧은 말이었지만 주방 아주머니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소정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쨍그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유나였습니다. 아이가 탁자 위 주스 잔을 쏟아버렸습니다. 노란 오렌지 주스가 하얀 카펫 위로 쏟아졌어요.
서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래서 내가 애를 싫어한다니까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소정은 황급히 유나에게 달려갔어요. 아이를 안아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카펫이 얼만데요? 이거 수입품이에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정 앞까지 걸어와 내려다봤어요. 소정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다음부턴 유나를 방 안에만 있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래야죠. 한 번 더 이러면 나가는 거예요. 서진이 돌아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소정은 유나를 꼭 안았어요. 아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엄마가 조심했어야지. 소정은 유나를 데리고 지하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겨우 첫날인데 벌써 경고를 받았습니다. 멀리서 도연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소정의 하루는 전쟁이었습니다. 아침엔 설거지, 점심엔 세탁실, 저녁엔 다시 주방, 밤엔 복도 청소. 쉴 틈이 없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유나는 쪽방에서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는 종이에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 얼굴, 꽃집. 소정이 일 끝나고 방에 오면 유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집이야. 예쁘지? 응, 우리 유나 그림 정말 잘 그린다. 소정은 유나를 안고 은방울꽃 머리핀을 꺼내 아이 머리에 꽂아줬어요. 유나는 웃으며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음정이 정확했어요. 소정도 따라 부르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이 멜로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밤 10시 소정은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걸레를 빨아 바닥을 닦는데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아노 소리였어요. 소정은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천히 부드러운 멜로디였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곡이었어요. 소정은 계단 아래에 서서 들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그 곡은 고아원에서 자주 들었던 자장가였습니다. 잠들기 전 수녀님이 틀어주시던 음악. 소정은 그 곡을 들으며 매일 밤 잠들었었어요. 왜 이 집에서 그 곡이 들릴까요? 피아노 소리가 멈췄습니다. 소정은 숨을 죽였어요. 2층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왼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지수야. 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진은 건반을 쓰다듬었어요. 20여 년 전 딸에게 쳐주던 곡이었습니다. 딸이 좋아하던 자장가. 소정은 계단 아래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집이 낯설지 않았어요. 처음 왔는데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복도의 냄새, 계단의 느낌, 피아노 소리까지. 말도 안 돼.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우연일 거예요. 자장가는 흔한 곡이니까. 소정은 걸레를 들고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게 있었어요. 이 집에 뭔가 있었습니다. 소정은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정은 조금씩 이 집의 리듬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고 밤 11시에 잠드는 일상. 유나는 방에서 조용히 지내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아침 이서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주방에 내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우리 딸 기일이에요.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주머니들도 숨을 죽였어요. 서진이 소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사상 준비는 당신이 맡아요. 네, 사모님. 서진이 주머니에서 검은색 카드를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던지듯 놓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재료로만 준비하세요. 한우 최고급, 과일도 제일 좋은 것만. 조금이라도 흠 있으면 당신과 당신 딸은 바로 나가는 거예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서진이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소정은 카드를 집어들었어요. 손에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방 아주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1년에 한 번이야. 저분이 제일 예민해지는 날. 소정은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백화점 지하식품가는 처음이었습니다. 소정은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반짝이는 조명 아래 진열된 식재료들이 낯설었습니다. 정육 코너로 갔습니다. 한우 안심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가격표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0g에 8만 원.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떤 걸 찾으세요?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소정의 낡은 외투를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한우 안심이요. 제일 좋은 걸로 500g 주세요. 네. 직원이 고기를 포장했습니다. 과일 코너로 갔어요. 사과 한 박스에 15만 원, 배 한 박스에 20만 원. 소정은 카트에 담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법성포 굴비, 표고버섯, 밤, 대추까지. 카트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계산대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계산대 직원은 처음엔 무표정이었습니다. 소정의 옷차림을 보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소정이 블랙카드를 내미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네. 포장 잘해드릴게요. 목소리가 한껏 공손해졌습니다. 소정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총액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죽은 사람 밥상은 이렇게 호사인데 우리 유나는 김치에 밥 말아 먹는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유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린이집도 못 보내고 방에만 가둬놓은 아이. 소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저택으로 돌아와 주방에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였어요. 갈비를 양념에 재우고 전을 부칠 준비를 했습니다. 파를 썰고 버섯을 손질했죠. 저녁 6시 본격적으로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갈비찜을 끓이고 전을 부쳤어요. 동그랑땡, 생선전, 야채전까지. 기름 튀는 소리가 주방에 가득했습니다.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땀이 이마로 흘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서진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흠 있으면 나가는 거예요. 나물을 무쳤습니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잡채를 만들 차례가 왔습니다. 당면을 삶고 야채를 볶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레시피를 본 적도 없는데 간이 딱 맞게 떨어졌어요. 당근과 시금치를 넣는 비율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소정은 손을 멈추고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요? 어디선가 해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왜 그래? 주방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소정은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이상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제사상 음식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소정은 주저앉아 물을 마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2층에서는 회장 강태준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딸의 돌잔치 사진이었어요. 하얀 한복을 입고 웃고 있는 아기. 태주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5살 생일 사진. 은방울꽃 머리핀을 하고 케이크를 불고 있는 딸. 태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지수야. 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28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장에서 딸의 손을 놓쳤던 순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던 그 순간, 한편 복도 끝 방에서 이서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28년간 그대로 둔 방이었어요. 딸의 방. 불을 켜자 먼지가 보였습니다. 침대, 책상, 인형들이 그대로였어요. 서진은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악보가 나왔습니다. 피아노 자장가 악보였어요. 딸이 좋아하던 곡. 서진은 악보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밑에 은방울꽃이 그려진 스케치북이 있었습니다. 서진이 펼쳤어요. 서툰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꽃, 엄마, 아빠. 내가 널 놓쳤다. 서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스케치북 위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방 밖에서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엿보고 있었어요. 서진의 우는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딸만 돌아오면 내 자리는 끝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것, 각종 비리, 모든 게 들통날 거였습니다. 도연은 복도를 걸어 내려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지하방에서 소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이 이상했습니다. 슬픔이 벽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무거운 공기가 숨을 눌렀습니다. 내일이면 끝나겠지. 소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았어요. 제사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소정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갈비찜, 전, 나물, 과일까지 모든 게 완벽해야 했어요. 8시 거실에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얀 볼을 깔고 그 위에 음식을 배치했어요. 주방 아주머니들이 도왔습니다. 소정은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올렸습니다. 9시가 되자 이서진이 내려왔습니다. 검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눈두덩이 부어 있었죠. 밤새 운 것 같았어요. 서진이 제사상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했어요. 소정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음식은 괜찮네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소정은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곧 서진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거실 장식장 위쪽 비단 보자기에 쌓인 액자 있죠. 그거 가져오세요. 네, 사모님. 소정은 거실로 갔습니다. 장식장은 높았어요. 의자를 가져와 올라갔습니다. 맨 위쪽 선반에 붉은 비단 보자기로 쌓인 액자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은쟁반을 가져와 액자를 올렸습니다. 보자기가 오래되어 보였어요.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소정은 쟁반을 들고 제사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 끈을 풀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어나갔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오늘만 꺼내보는 거예요. 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정은 쟁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보자기가 스르륵 풀렸습니다. 액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소정의 눈이 사진에 고정됐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엔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소녀의 머리에 꽂힌 것이 소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방울꽃 머리핀이었습니다. 소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쟁반이 기울었어요. 아니, 이건 내가 가진 그 머리핀이랑 똑같아. 조심해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소정의 손에서 쟁반이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쟁반이 바닥에 떨어지며 국그릇이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제사상 위로 튀었어요. 갈비찜 접시가 넘어지고 밥그릇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사상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국물이 흘러내리고 밥알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여전히 사진을 향해 있었어요. 사진 속 소녀의 머리핀, 은방울꽃 무늬, 작은 흠집까지 자신이 서랍 속에 간직한 머리핀과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감히 내 딸 사진 앞에서 이게 뭐예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소정은 사과하면서도 사진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그때 보였어요. 소녀의 귀 뒤쪽이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살짝 보이는 작은 점. 음표 모양이었습니다. 소정의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귀 뒤에도 똑같은 점이 있었어요. 유나에게도 있는 그 점. 치우세요. 당장. 서진이 고함쳤습니다. 소정은 황급히 바닥에 그릇들을 주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주방 아주머니들이 달려와 정리를 도왔습니다. 소정은 주방으로 내려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습니다. 저건 그냥 흔한 디자인일 거야. 우연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머리핀의 작은 흠집까지 똑같았습니다. 귀 뒤의 점도 같은 위치였어요. 그날 밤 도연이 소정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어요. 소정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상 엎은 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실수였어요. 뭘 속이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도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소정은 뒤로 물러났어요. 아무것도 숨긴 거 없어요. 그럼 왜 사진 보고 그렇게 놀랐죠?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소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냥 예쁜 아이라서요. 도연이 코웃음 쳤습니다. 돌아서며 말했어요.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소정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유나가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가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엄마, 이상한 꿈 꿨어. 무슨 꿈? 큰 집이 나왔어. 누가 나보고 우리 집에 오느라 늦었다고 했어. 소정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나를 끌어안았어요. 꿈일 뿐이야. 하지만 소정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유나를 재우고 서랍을 열었어요. 신문지 사이에 숨겨둔 은방울꽃 머리핀을 꺼냈습니다. 조명 아래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은방울꽃 무늬, 작은 흠집, 영정사진 속 머리핀과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설마.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부잣집 딸, 잃어버린 딸. 그런 건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이 집이, 이 사람들이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소정은 머리핀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영정사진 속 소녀의 웃는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사상이 다시 차려졌습니다. 소정이 새벽부터 다시 음식을 준비했어요. 이번엔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오전 10시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거실에 검은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회장 강태준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회색 머리에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죠. 오랜 세월 슬픔을 품고 산 얼굴이었어요. 소정은 주방 입구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영정사진이 제사상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은방울꽃 머리핀을 한 소녀의 환한 미소. 태준이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이서진도 옆에서 절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사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술을 따르고 향을 피웠어요. 조용한 의식이었습니다. 거실은 적막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식사 순서가 왔습니다. 태준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갈비찜을 한 점 집어 올렸습니다. 입에 넣었죠. 표정이 변했습니다. 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크게 떴어요. 다시 한 점을 집어 먹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맛이 익숙했어요. 이 간, 이 양념. 어디선가 먹어본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잡채를 집었습니다. 한 젓가락 입에 넣는 순간 완전히 멈췄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맛.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서진이 쳐다봤어요. 왜 그래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잡채를 떠서 먹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이 레시피, 이 방식, 28년 전 딸이 유독 좋아하던 맛이었습니다. 이 요리 누가 만든 거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진도 잡채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녀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새로 들어온 도우미가 만들었어요.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도 이상함을 느꼈어요. 이 맛은 자신이 딸에게 해주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당면 삶는 시간, 야채 볶는 순서, 간장과 설탕의 비율까지. 그 도움이 지금 어디 있어? 주방에 있을 거예요.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소정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이 음식 만들었소? 네, 회장님. 태준이 소정을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단정한 머리. 하지만 뭔가 낯익었어요. 이런 요리 누구한테 배웠소? 소정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위험을 감지했어요. 너무 솔직하게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인터넷 레시피 보고 따라한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원봉사 오시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식이었어요. 그 할머니가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었죠. 태준은 소정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맙소. 짧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걸으며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소정의 눈빛, 말투, 손동작.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거실엔 태준과 서진만 남았습니다. 여보, 그 잡채 맛 느꼈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지수가 좋아하던 맛이었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제가 딸한테만 해주던 방식인데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설마. 서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하지 마시오. 그런 일은 없소.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각이었어요. 서진은 영정사진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수야, 내가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널 놓쳤어. 단 5분. 시장에서 5분만 한눈 팔았을 뿐인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진은 사진 속 딸을 쓰다듬었어요.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행복하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촛불만 흔들릴 뿐이었어요. 같은 시각 지하 복도를 청소하던 소정이 계단 밑에 서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서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정은 가슴이 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의 슬픔이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자신은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런 부잣집과는 상관없는 인생이었죠. 하지만 계단에 비친 그림자를 봤습니다. 위층 복도에 서 있는 서진의 실루엣. 그리고 아래층 계단에 서 있는 자신의 실루엣. 촛불빛에 비친 두 그림자가 묘하게 겹쳐 보였어요. 소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급히 복도를 따라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은방울 꽂 머리핀을 꺼냈어요. 조명 아래서 들여다봤습니다. 영정사진 속 머리핀과 완벽하게 같았어요. 우연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어요. 가슴 한쪽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유나가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소정은 머리핀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유나 옆에 누워 아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소정 자신도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집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소정은 꿈을 꿨습니다. 넓은 시장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죠. 올려다보니 여자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야, 엄마 손 꼭 잡고 있어. 소정은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사가 끝난 다음 날부터 도연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소정을 보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소정이 유나와 함께 지하방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도연이 복도를 지나가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정은 그 시선을 느꼈어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오후 3시 소정은 주방 일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유나는 방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살피며 소정의 방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도연은 옷장부터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꺼내고 선반을 뒤졌습니다. 침대 밑도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몇 장 안 되는 옷들, 유나의 그림들. 그때 맨 안쪽에 신문지로 쌓인 뭔가가 있었어요. 도연이 꺼냈습니다. 신문지를 펼쳤습니다.
은방울꽃 머리핀이 나타났어요.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머리핀, 분명 영정사진 속에서 봤던 그것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자세히 봤습니다. 은방울꽃 무늬, 작은 흠집까지 틀림없었어요. 도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28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실종됐을 때 서진이 울부짖던 모습, 우리 지수 머리핀은 세상에 하나뿐이에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이 여자가 진짜 딸이면.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회사 돈을 빼돌린 것, 회장 명의로 위조한 서류들, 모든 게 들통날 거였습니다. 진짜 딸이 돌아오면 자신의 자리는 끝이었어요. 안 돼. 도연은 머리핀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다시 정리하고 방을 나왔어요. 자신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머리핀을 안에 넣었어요.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어. 냉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어요. 소정을 이 집에서 완전히 내보내야 했습니다. 도연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진의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 보석함을 열었어요. 다이아 반지가 있었습니다. 서진이 제일 아끼는 반지였죠. 장갑을 끼고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왔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소정이 주방 일을 마치고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유나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엄마, 아까 도연 아저씨가 왔었어. 소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문 열고 들여다보다가 갔어. 소정은 불안해졌습니다. 방을 둘러봤어요. 뭔가 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옷장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고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급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신문지를 뒤적였어요. 머리핀이 없었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사라졌어요. 안 돼, 안 돼. 소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랍을 완전히 비웠어요. 모든 걸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없었습니다. 머리핀이 사라졌어요. 엄마, 왜 그래? 유나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소정은 유나를 안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게 없으면 내 부모를 찾을 마지막 단서까지 사라지는 거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유나가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10시 소정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소정은 걸레질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정리할 테니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저 여자는 곧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증거는 이미 치웠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소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사람이 머리핀을 가져간 거였어요. 분명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소정은 급히 걸레질을 다시 시작했어요. 도연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소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아직도 청소 중이요? 네, 거의 끝났어요. 소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이 지나가며 비웃듯 웃었어요. 소정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나는 잠들어 있었어요. 소정은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머리핀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잘 지내냐? 진국이었습니다. 소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번호를? 다 알아냈어.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 청담동 강성그룹 회장 댁이라며? 잘 됐네. 거기서 한탕하자. 뭐라고? 돈 많은 집이잖아. 너 거기서 뭐 훔쳐?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협박할까? 소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른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도망갈 생각 마. 이번 주 안에 가겠다. 소정은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진구까지 여기로 오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명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 반지, 내 다이아 반지. 이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소정은 주방에서 깜짝 놀라 위층을 올려다봤어요. 거실로 모두가 모였습니다. 서진이 화장대 앞에서 보석함을 뒤지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누가 훔쳐갔어? 내 반지를 누가 가져갔어? 도연이 차분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언제 없어진 걸 아셨습니까? 어제까지 있었어. 분명히 여기 있었다고. 도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모든 직원 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소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거실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강태준 회장과 이서진, 집사 도연, 주방 아주머니들, 운전기사, 경비원까지. 그리고 한쪽 구석에 소정이 서 있었어요. 유나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한 명씩 방을 확인하겠습니다. 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주방 아주머니들의 방부터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 방, 경비원 숙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소정 씨 방만 남았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니, 기대감이었어요. 소정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소정의 방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없는데요. 주방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소정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이것도 확인해야죠. 지퍼를 열었습니다. 손을 넣어 뒤적였어요. 그리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연이 반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서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내 반지, 그게 내 반지야. 소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 훔치지 않았어요.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소정의 가방에서 반지가 나왔으니까요. 태준이 소정 앞에 섰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기대했던 뭔가가 무너지는 얼굴이었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회장님, 정말 아니에요. 누군가 제 가방에 넣은 거예요. 소정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서진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얼굴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내 딸 제사상 없더니 내 반지까지 훔쳐요? 이런 사람을 집에 들이다니. 그때였습니다. 현관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대문 CCTV 화면에 남자가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며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문 열어. 한소정 거기 있지? 진국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소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연이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누구십니까? 한소정 전 남편이요. 문 열어요. 내 와이프랑 얘기 좀 하게. 도연이 슬쩍 웃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어요. 태준과 서진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민 집사, 왜 문을 열어준 거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입니다. 진국이 거실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소정을 보자마자 달려들었습니다. 머리채를 휘어잡았어요. 인연이 여기 있었네. 찾았다. 소정을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소정이 비명을 질렀어요. 유나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나 줘. 때리지 마. 진국이 유나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4살짜리 아이가 벽에 부딪혀 쓰러졌어요. 주방 아주머니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준이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당장 제지해. 하지만 진국은 소정의 옷깃을 잡고 흔들었어요. 회장님, 속지 마세요. 전현 원래 도둑질하던 년입니다. 진국이 태준을 향해 고함쳤습니다. 내 돈 훔쳐서 도망친 년이에요. 애까지 앞세워서 남한테 붙어먹는 년이라고요. 서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태준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애 데리고 불쌍한 척하면서 부자들한테 빌부터 사는 게 전현 수법이에요. 진국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어요. 진국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국이 발버둥치며 소정의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소정의 옷깃이 찢어졌습니다. 목 뒤쪽이 드러났어요. 조명이 그곳을 비췄습니다. 소정의 귀 뒤 작은 음표 모양 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계단 위에 서 있던 서진의 눈이 그곳에 고정됐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28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딸 지수가 5살 때 뜨거운 국물을 쏟아서 귀 뒤를 대었던 날. 그 자리에 생긴 작은 음표 모양 점. 의사가 말했어요.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준도 소정의 귀 뒤를 봤어요. 그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진국은 계속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호원 둘이 팔을 잡았어요. 도연이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차라리 둘 다 경찰에 넘깁시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진국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소정을 감싸 안았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서진이 소정을 안고 있었어요.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내 딸 몸에 손대라고 했어.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진국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딸이요? 인연이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정의 귀 뒤를 떨리는 손으로 만졌어요. 음표점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지수야. 작게 불렀습니다. 소정은 혼란스러웠어요. 뭔가 거대한 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소정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 코, 입. 서진과 닮은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민집사. 태준이 낮게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유전자 검사팀 불러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국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경호원들이 팔을 꽉 잡고 있었어요. 발버둥을 쳤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인연이 당신네 딸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요? 전 남편이요. 법적으로 아직 제 와이프란 말이에요. 진국이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도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변호사 부르시오. 30분 후 양복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태준의 전속 변호사였어요.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박진국 씨, 당신 빚이 총 얼마인지 아시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3,500만 원입니다. 도박빚 사채, 연체 이자까지.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국의 얼굴이 굳었어요. 회장님께서 당신의 모든 채권을 매입하셨습니다. 뭐? 이제 당신 빚의 채권자는 강성그룹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끝까지 추심할 겁니다. 태준이 진국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리고 상습폭력, 아동학대, 협박 혐의로 고소할 겁니다. 당신 인생 끝났소. 진국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경호원들이 진국을 끌고 나갔습니다. 소정은 서진의 품에 안긴 채 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이름은 한소정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진이 소정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아니야. 넌 강지수야. 우리 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정도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어요. 유전자 검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소정과 서진, 태준의 구강 점막을 채취했어요. 3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소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가 옆에 꼭 붙어 있었어요. 서진과 태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소정은 과거를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어릴 때 기억,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넓은 시장 골목, 손을 잡아주던 따뜻한 느낌, 그리고 갑자기 손이 놓여졌던 순간, 낯선 남자가 사탕을 줬어요. 소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남자가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은 고아원이었어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28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남대문 시장이었습니다. 지수와 함께 장을 보러 갔었죠. 순간 아는 사람을 만나 인사를 나눴어요.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니 지수가 없었어요. 미쳤듯이 찾아 헤맸어. 서진이 흐느꼈습니다. 경찰, 병원, 방송까지 다 찾아다녔어. 3년을 찾았어.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지. 태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시 강성그룹 전체 인력을 동원했었어요. 탐정도 고용했고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버린 거야. 소정은 울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유나가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종이를 펼쳤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일치율 99.9%.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이 무릎을 꿇었어요. 소정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계속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준도 무너졌어요.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소정도 울었어요. 28년간 비어있던 마음 한쪽이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구석에서 도연이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끝이었습니다. 그동안 빼돌린 회사 돈, 위조한 서류, 모든 게 들통날 거였습니다.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아섰어요. 어디 가십니까? 화장실. 회장님께서 집사님을 찾으십니다.
경호원들이 도연을 거실로 데려왔습니다. 태준이 도연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 집사, 당신 사무실 금고에 뭐가 들어있소?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당장 확인해 봅시다. 경호원들이 도연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서 은방울꽃 머리핀이 나왔습니다. 다이아 반지도 함께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태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이 다 계획한 거였군요. 내 딸을 내쫓으려고. 회장님, 저는 당장 경찰 불러요. 절도, 사기, 업무상 횡령까지 다 조사하시오. 도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소정은 2층 객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지하 쪽방이 아니었어요. 넓고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커다란 침대에 깨끗한 이불이 깔려 있었어요. 유나와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되냐고 물었어요. 소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소정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늦었어. 너무 늦게 찾았어. 아니에요. 소정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28년의 시간이 그렇게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청담동 저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이서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계란을 부치고 있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28년 만에 찾은 미소였죠. 엄마, 도와드릴까요? 지우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소정이 아닌 강지우였어요. 새 이름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지만 부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할게.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아침. 너무 행복했어요. 정원에서는 태준이 유나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강지민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태준의 손을 꼭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나비 봐. 그래, 예쁘구나. 태준이 무릎을 굽혀 지민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손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예전의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지우야, 오늘 재단 개소식이지? 태준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시에 시작이에요. 강성복 지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실장을 맡았어요. 어려운 아이들과 미혼모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 진심으로 도울 수 있었어요. 긴장되지? 서진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요. 잘할 거야. 우리 딸이니까. 지우는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오후 2시 재단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왔어요. 테이프 커팅식이 시작됐습니다. 지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관객석에 앉아 있는 부모님과 지민을 봤습니다. 용기가 났어요. 안녕하세요. 강성복 지재단 실장 강지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족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28년 만에 가족을 다시 찾았습니다. 관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태준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갔어요. 이제 지하 쪽방이 아니었습니다. 2층에 있는 넓고 따뜻한 방이었어요. 벽에 은방울꽃 머리핀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릴 때 지우가 그렸던 그림들도 함께 있었어요. 서진이 딸의 옛날 물건들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우는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머리핀 하나가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한 통 놓여 있었습니다. 진국이 보낸 거였어요. 교도소에서 쓴 편지였습니다. 지우 씨, 아니 소정 씨에게 나도 이제 치료받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 상담도 받고 있어요.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지우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용서는 아직 어려웠지만 미움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사상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였어요. 갈비찜, 잡채, 샐러드, 과일까지. 엄마, 이거 제가 좋아하던 잡채예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진도 웃었어요. 그럼, 넌 어릴 때부터 이 잡채를 제일 좋아했어.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민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많이 먹어. 서진이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준도 음식을 한 젓가락 집어 먹었어요. 역시 우리 집 잡채가 제일 맛있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우는 지민을 무릎에 앉혔어요. 지민이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 지우는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야. 안 쫓겨나? 안 쫓겨나. 우리 집이니까. 지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우도 웃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서진이 다가와 지우를 안았습니다. 태준도 함께 안았어요. 4명이 포옹했습니다. 28년간 비어있던 자리가 이제 완전히 채워졌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우는 지민을 재우고 창가에 섰어요. 정원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분수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1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빗속에서 진국에게 쫓기던 날, 고시원 계단에서 떨며 앉아있던 순간, 전단지를 주었던 지하철역, 그 모든 순간들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집을 찾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진이 들어왔어요. 아직 안 자? 네, 엄마. 엄마라는 단어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진이 지우 옆에 섰어요. 함께 창밖을 봤습니다. 지우야. 네. 행복하니? 서진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너무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내가 돌아와서. 2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밤하늘이 맑았습니다. 지우는 귀 뒤 음표점을 만졌습니다. 이 작은 점 하나가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지민도 같은 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에서 딸로 이어지는 표시. 엄마, 내일 지민이랑 피아노 배우러 가도 돼요? 그럼. 우리 지수 음악 좋아했잖아. 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아니라 지수. 어릴 때 불렸던 애칭. 이제 그 이름도 익숙해졌어요. 엄마도 같이 배워요. 그래, 좋아. 2 사람은 웃었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제 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창밖 정원에 은방울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달빛에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꽃을 보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이제 따뜻한 날들만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8년 만에 가족을 찾은 지우. 빗속에서 도망치던 그날부터 따뜻한 식탁에 앉기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도 지우처럼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봄은 찾아오더라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봄날의 햇빛처럼 따뜻하시길 바랍니다. 부루의 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